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꾸름꾸름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화창한 햇빛이라도 좀 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말랑말랑한 얘기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중간이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파병 얘기하면서 하도 버벅댔더니 역시 전공 과목 아닌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쿡앤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쿡앤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쿡앤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솔직히 뭐가 말랑말랑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제가 이 파병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병이라고 하는 것, 이라크 파병이라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에 국민들과 노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갈라놓은 사안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다퉜어요. 무엇이 국익이냐? 파병을 하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되기라도 한다더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수출이 잘 되는 것도 국익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수출이 좀 잘 된다고 그것이 국익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역시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 같은 것이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노사분규 같은 것이 매우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는 노동에 있어서 좋은 일이겠죠. 자, 이 평화롭게라고 하는 말의 평화를 누가 규정하느냐의 문제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경찰과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장이 생각할 때
이때 평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얼른 뭐 구사대와 경찰들을 조직해서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 김진숙을 확 끌어내리고서는 그야말로 상황 끝났다라고 하는 그걸 언론에 발표하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화일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가 평화를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같은 미국이라든가 또 일본, 그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처지에서 평화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평화지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만 노력한다고 되느냐? 파트너가 있죠, 파트너가. 자, 우리의 가장 심각한 파트너는 뭐 북한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저는 파병 사태를 겪으면서 잊고 있었으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는 미국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스며들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유학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것에 비해서 100배 유리합니다. 진짜 100배 유리해요. 예, 저는 솔직히 소위 이제 문과의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건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정말 미국이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미국은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식민지겠지만 그래도 그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영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영국적인 것이 미국의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학을 가도 이런 데를 가야지 고저 유학 좀 다녀와시다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영향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88년 이후에 굉장히 극대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북한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하는 항상 제가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강성 주제를 좀 떠나서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의 문화계에는 어떤 방식으로 침투했던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극히 일부 문학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얘기할 거 없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문학판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은 기승절 신경수 표절 사태인데요. 이게 요새 소강 상태입니다. 조용합니다. 아마도 여러 문학 잡지들이 가을호에 신경숙 표절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서 글 쓰는 사람은 열심히 쓰고 있을 것이고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창비하고 문학동네가 가을호에서 표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 사람들이 지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의 뿌리를 캐어 들어가면 이 문학판 87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말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법이 87년 이후에 비교적 잘 만들어졌지만 87년 체제 이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가 하면 헌법 개정을 하자고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뒷돈 많이 대가면서 학자들한테 연구 많이 시키고 있는 단체가 놀랍게도 전경련이에요. 전경련. 전경련이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학자들한테 연구를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헌법에 11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 11구조 2항이 뭔가 하면 그 사유재산, 어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유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닦는다 그럴 때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의 집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인데요. 한미 FTA로 인해서 이 조항이 굉장히 많이 무력화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19-2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경제 민주화를 지키는 그러한 조항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정경련에서는 이 조항이 불만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이 사유재산을 굉장히 침해한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차원에서는 인권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천부인권이라든가 그 하는 이런 가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한 인간의 생존권이라든가 주거권이라든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본 인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노숙자가 이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림을 차렸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떤 사람이 빈집이라든가 하는 걸 점유를 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살게 되면 그 집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해서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요. 그래서 그 집을 비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점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말하자면 집주인의 권리가 그 집에 깃들여 살면서 추억도 쌓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그 많은 오랜 생활을 영위하면서 빚어왔던 그 사람 한 사람의 삶보다 삶의 추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인데 자, 이러한 그 사유재산을 무지무지하게 참, 이거 해야죠. 근데 사유재산을 존중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정경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헌법에서 삭제해야 될 조항인 거죠. 또 되게 재밌는 건요. 이 119-2조가 그 87년 헌법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87년 헌법에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내 사유재산이니까 안 돼요라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화 시대로 이행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일견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헌법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사람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박근혜를 지지했다가 굉장히 물을 먹었죠. 창피를 당하고 못 모르고 지지를 했다가 나이가 들면 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많은 여하튼 119-2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헌법 만들 때 87년 헌법을 만들 때 이분이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정경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헌법을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원포인트 헌법. 자, 이 원포인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기간을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건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의원들하고 딜을 하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원이 서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법규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이런 다양한 견제 장치들이 있어서 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국회하고 대통령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끊임없는 선거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 끊임없는 선거가 중간평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법제도를 존중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명박근혜 때는 보니까 뭐 아무 상관없던데요. 뭐 어떻게든 이기는 방법도 또 찾아내고요. 어쨌든 이 헌법을 그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이 기간을 일치시키자 일종의 통치 구조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쪽이 대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헌법 개헌의 핵심이고요. 이 지금 현재 여당과 정경련 등등에서 주장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지만 119-2조의 폐지다라고 주장들을 하십디다. 저기 많은 헌법 개정 문제를 연구하신 분들이요. 실제로 우리 헌법을 조금 더 나은 헌법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화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몇 년을 두고 헌법 개정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도 섣불리 헌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해관계 속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잘못 건드렸을 때는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암흑세계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 요즘 좀 유보적입니다. 여하튼 이 87년 체제가 20여 년 이상을 가면서 한국 사회에 남겨놓은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너무 빨리 무력화시켜버렸어요. 87년 이후에. 국가가 국민을 괴롭힌 것만 기억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건강하고 좋은 국가는 국민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자본이, 시장이 국가를 이기고 있는 시기로 우리가 접어든 거죠. 특히 이러한 상황을 가장 나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공과가 굉장히 뚜렷하죠.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엄밀히 말하면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면 참 이 국정원이 뭐 이렇게 단체로 그 성명서도 내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사실 쿠데타거든요. 그게 친위 쿠데타예요. 국민을 향해서 새 과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정보기관이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끌랑요? 우리가 이렇게랑요?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까불지 마시걸랑요?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는 꼴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왜 저러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군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군대는 특정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하는 거죠. 물론 김영삼 혼자서 이러한 공로를 다 차지할 수는 없고 결국은 30여 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의 군대를 여하간에 국민의 군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이 민주화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지만 어쨌든 하나회를 척결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꼭지를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 금융실명제. 물론 이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져가지고 대포 통장이니 차명 계좌니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았다. 심지어 5만 원짜리를 만들어갖고 땅에다가 돈 파묻을 수 있게 했다.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실명제를 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부정부패를 마음만 먹으면 차단할 수 있는 또는 그 밝혀내어서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여기까지는 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최대의 과언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를 개판쳐버린 겁니다. 남북관계를 자기가 정상회담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김일성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조문사절 보내고 조화 보내고 하는 게 정상이죠.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 좀 무리겠지만 그래도 좀 고위급으로 조문사절 보내고 했다면 남한과 북한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영변 폭격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을 무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김영삼이 놓쳤어요. 그 반대로 조문파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우리 이 나라에 그야말로 공한 바람이 밀어닥쳤죠. 굉장히 큰 실수예요. 또 한 가지는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의 경제 발전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OECD에 가입하고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니 어쩌니 세계화니 어쩌니 하고 떠들어댄 겁니다.
국제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 경제 대국이 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OECD에 가입할 정도였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IMF를 견디고 세계 11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IMF로 폭삭 망했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처지진 않았기 때문에 OECD의 경제 규모로 보면 가입할 만했으나 OECD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진국이잖아요. 자,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유엔을 무대로 한 외교전이긴 하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북한 인권. 자, 북한 인권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남한에다가 서울에다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사무소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선진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는 결국은 인권과 민도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 수준은 그 인권과 민도를 받쳐주는 하나의 토대에 지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선진국답게 성숙하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뭐 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만 놓고서 세계화를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망가뜨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망가뜨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정치적인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현저히 약화시켜버리는 걸로 작동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87년 헌법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국가가 약화되었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고 오히려 나름으로 상당히 잘 짜여진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었다라고들 그러거든요. 물론 좀 악귀가 안 맞는 부분들은 있어도 헌법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무식찬란해서 그렇지 헌법 자체는 그렇게까지 무지몽매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라는 걸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오게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게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학판이 87년 체제, 문학의 87년 체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80년대의 민중문화, 민중예술, 이런 민중이 붙은 문화가 80년대에는 주류 문화였어요. 물론 텔레비전만 보고 TV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통속 소설만 읽으신 분들은 민중이 어째서 주류냐 그거 본 사람 10,000명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10,000명은 좀 더 되죠.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말쯤에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이 있었거든요. 이 태백산맥이 얼마나 팔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물론 이건 10권짜리 책입니다. 10권짜리 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토지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대하소설들이긴 하지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또 이 태백산맥 같은 책들뿐만 아니라 민중 황석영의 책 같은 것들도 많이 팔리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민중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줄거리를 지닌 이러한 소설들이 팔린 수가 굉장히 부수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또 8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창비와 문지라고 하는 양대 잡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건 적절한 예가 못 되네요. 왜냐하면 창비와 문지는 60년대 후반에 둘 다 장관이 되어서 70년대를 주름 잡기는 했으나 창비가 주름 잡았죠. 문지는 별로였고 이긴 했으나 두 잡지가 다 80년대 초에 전두환에 의해서 폐간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이 잡지들이 폐간이 되니까 억지로 나온 게 무크지였던 실천문학이었는데 이 실천문학도 나중에 철퇴를 맞고 또 폐간이 되었다가 80년대 후반에 한 88년 정도에 복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비문지가 책을 많이 팔았다고는 할 수 없고 80년대에 여하간의 민중문학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가 사람들의
이 문학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던 장르였거든요. 확실히 혁명시대에는 시가 팔리나 봐요. 이 시집의 제목을 말하면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이죠. 자, 그랬는데, 이 87년 88 올림픽이 지나가고 나서, 불행히도, 이게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체제 전환을 하지요. 이 체제 전환을 하는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는 유명한 책 한 권이 탄생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의 내용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축을 벌여서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으므로 더 이상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자본주의 세대로 쭉 갈 거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막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중문학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었던 소위 모더니스트 진영들이, 저는 이 모더니스트 진영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문학적으로는 모더니즘 계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시를 갖고 민중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쓴 시는 지하철에 가서 붙을 수 없는 시예요. 착 보면 알 수 있는 시가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실어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는 이유가, 아무리 까다롭게 쓰여진 시라고 하더라도 10번쯤 읽으면 무슨 소린지 대충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시의 독자들한테 저는 좀 섭섭한 게, 한 번 착박,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닌데 한 번 착보고 딱 들어오면 좋은 시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싱거운 시죠. 그거는 한마디로 싱거운 시. 시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재료가 다 들어간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인데, 이거는 무슨 라면처럼 소비를 하려고 해요, 시를.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 민중문학의 위세에 눌렸던 모더니스트들이 말하자면 일제히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민중의 시대는 끝났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민중문학 진영의 사람들이 이 말에 자기들이 동의를 해버렸다는 거죠. 역사가 진짜 종말에 이르렀는가 보다. 사회주의는 진짜 패배했는가 보다. 사회주의는 두 종류가 있죠. 신념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잖아요. 흔히 공상적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종교의 이상은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신약 시대 예수의 초대 교회를 꿈꾼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토니 에베소니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초대 교회 공동체를 만들죠. 만들었던 초대 교회 공동체에는 보면 사실 이 함께 벌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쓰고 하는 원시 공산 사회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사회고, 이러한 것들을 이상으로 꿈꾼다라고 하는 말들을 재미삼아서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더 발전을 하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교회를 뺏겼다라든가, 반대로 교회가 알고 보면 공산주의를 뺏겼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와 상당히 다릅니다. 조직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통치가 들어가는데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를 표방했잖아요. 이 표방했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해버렸다라고 해서 사회주의가 망한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념이 망한 건 아닌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특히 문학하셨던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사회주의 이념이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패배했구나. 자,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헤매고
예,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부는 문화연구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대개 이제 이 문화 현상들을 연구하는 쪽이죠. 문학이 아니라 미디어를 연구한다든가 또는 또 기타 대중문화 현상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민중에서 대중으로 말을 갈아탄 거고요. 또 일부는 어버버버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버버버버. 자, 이 어버버버 하고 있었던 진영들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신경숙 현상을 만들어낸 이 원죄를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문학의 87년 체제가 오늘의 현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문학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문학이 시장화되었다라는 거죠. 문학은 그전까지는 사실은 서점에서 팔리기는 했지만, 제 또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책을 사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계층의 일이었어요. 진짜 특수계층의 일. 소설을 사본다거나 하는 건 조금 더 시장 독자가 많았지만, 사실 그때 이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이런 책들이 만부, 2만부씩 팔리기는 했으나 주로 대학생들 내지는 먹물깨나 먹은 사람들이 책을 주로 사봤고요. 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사봤어요. 시장의 규모가 다르니까 수평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만부가 팔리면 많이 팔린다는데 지금 만부가 팔리면 출판사에서 얼마 정도 벌까요? 책 한 권 2만 원 잡고 책 한 권 펴내면 필자에게 인세가 10% 갑니다. 그리고 서점에 대개 한 30%에서 40% 정도의 마진이 갑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을 펴냈을 때 물론 교과서 같은 책은 조금 달라요만은 어쨌든 책 한 권을 펴냈을 때 제작비 같은 것을 다 제하고 출판사가 순수하게 가질 수 있는 마진은 20%가 안 되거든요. 20%가 안 되니까 2만 원짜리 책을 한 권 팔았다고 할 때 4천 원 정도 벌어요. 10,000권 팔면 4천만 원 정도 벌죠.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팔려주면 인건비 나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안 팔리고 1년 만에 팔리면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꼴이 되는데 자, 근데 만부 팔리는 책이 과연 한 출판사에서 한 달에 몇 권이나 나올까요? 만부 팔리는 책이 1년에 한 권 나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80년대에는 만부 팔리는 사회과학 책들이 심심찮게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80년대는 급여가 굉장히 낮았죠. 책값도 물론 쌌지만 책값이 80년대에서 지금까지 사이에 10배 오르진 않았거든요. 10배 오르진 않았는데 인건비는 10배 올랐어요.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80년대로 돌아갔지. 자, 90년대로 돌아옵니다. 자, 90년대로 돌아와가지고, 자, 어쨌거나 간에 한 1,000부, 2,000부 정도만 팔려도 출판사가 먹고 살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책들을 많이 펴내던 출판사들이 80년대에 들었으면서 갑자기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더 나빴던 것은요, 출판사의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좀 철없는 분들은 출판사 하나 차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책 한 권을 펴내기 위해서 1인 출판사 차리는 거 사실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 책도 내고 그 다음 책도 내고 하면서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를 차리는 것이 왜 이렇게 쉬워졌느냐. 88년도에 출판사가 출판 허가제에서 출판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자, 출판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의 수가 얼마 안 됐죠. 근데 88년도에 출판 허가제가 되면서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출판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서점의 숫자하고 출판사의 숫자가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출판사가 많이 생겼고, 그렇게 생긴 출판사들 가운데서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펴내는 출판사도 절반이 훨씬 넘을 정도로 출판사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생긴 출판사 가운데 절반은 이름만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출판사가. 무지무지하게 경쟁이 치열해져요. 이러다가 보니까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는 뒤편에서 경쟁은 또 무지무지하게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시장의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시장의 상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들이 터지면서 태백산맥 같은 책들이 1000만 부씩 팔렸다라는 거죠. 태백산맥뿐만 아니라 남부군 같은 책, 지리산 같은 책, 지리산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뭐라고 할까? 이 좌파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미처 몰랐던 저항의 역사들을 쓴 소설들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게 대하소설 붐을 타고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니까 1000만 부씩 책을 팔 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광고입니다. 신문에 5단통 광고를 출판사들이 싣기 시작을 했어요. 5단통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출판사와 실을 수 없는 출판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작가들이 자기 소설에 5단통 광고를 내줄 수 있는 출판사에 책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팔리는 책을 요구하고 팔리지 않는 책을 쓰는 소설가와 팔리지 않는 책을 내는 출판사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문학판이 밀어닥친 시장화였죠. 자, 저 출판계가요,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출판계가 커지고 살이 찌면 참 좋았겠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서, 동시에 작가들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태도에도 이렇게 이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조정래 씨 같이 1000만 부씩 파는 작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글만 써서도 먹고 사라지는 작가들이 있죠. 이문열 같은 작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작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장편소설 한 권을 써가지고서 1년에 10,000부를 판다라고 해봐야 사실은 이 장편소설을 써낼 만한 작가들의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작가가 예를 들어 대학 교수를 했다고 칩시다. 또는 꼭 대학 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작가들은 인문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선생님 교사가 된다든가 또는 그 비슷한 광고 회사에 다닌다든가 대충 이런 직업들을 가지는데요. 이제 그런 직업들을 가지거나 기자거나 대충 이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소설을 쓰지 않고 그냥 직업에 전념한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비교를 하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과연 그 정도 인쇄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곰곰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종류였어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문학 잡지에 실리는 단편 소설.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작가들이 되게 단편 작가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좀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보면 좋은 작가라고 하는 작가들이 황순원이라든가 김동리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책에 많이 실렸는데 대부분 단편 소설이잖아요. 그다음 또 한 종류의 소설 작가가 신문 연재 소설을 씁니다. 자, 신문 연재 소설을 쓴 다음에 모아서 장편 소설로 펴내죠. 조금 정리하고 해가지고 신문 연재 소설은 매일매일 한 20매, 원고지 한 15매에서 20매 정도를 쓰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에 다음 회를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책으로 고쳐 써야 되죠, 사실. 어쨌든 장편 소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신문에 연재할 수 있는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는 한 신문에서 대개 1년짜리 연재 소설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신문당 1년에 한 개밖에 없고 신문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죠. 신문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소설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소설 시장이 폭발을 하면서 내가 소설만 써서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출판사들이 작가들에게 장편소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편소설을 써내기만 하면 내가 소설만 써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작가들이 생겨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업작가라고 불러요. 전업작가.
작가가 원래 전업 아니냐라고 지금 분들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었거든요. 소설만 써서 사실 뭐 원고료 받아가지고 그 먹고 살겠어요. 또 잡지도 몇 개 안 되고 신문도 몇 개 안 되는데 과연 몇 사람의 작가들이 고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 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지만 소설 갖고도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90년대 초반에는 많은 소설가들이 소설로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전업 작가들이 생겨나고 또 이 작가들에게 선인세를 주고 소설을 요구하는 출판사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독과점화되어 가지고요. 창비라든가 문학동네, 특히 문학동네입니다. 같은 몇몇 출판사들이 어느 정도 팔린다 싶은 소설가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한 몇 년치, 한 5년치 막 이런 정도 이분들이 써내는 책들을 몽땅 다 가지고 가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소설 시장에 진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이 문학상들을 운영을 하죠. 세계일보 같은 데서는 이 당선작에 고료를 1억 원씩이나 줘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함정스러운 게 1억 원 고료로 이 소설 응모를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0편 정도가 응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지망하는 사람이 장편 소설 한 권을 탈고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고시 치는 것보다 아마 문학상 신인상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게 더 어려울걸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소설을 써서 잘 되면 먹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많은 작가 지망생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죠. 이게 문학의 87년 체제의 시작, 다른 말로 하면 문학의 시장 경제로의 편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학의 시장 경제로의 편입 때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 또한 문학 이론의 변화인데요. 의외로 문학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잘 모르지만 작가들은 이 비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죠. 북한 같은 경우도 작가들로 하여금 독자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설을 쓰라고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명령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비평가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비평가가 어떤 소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이론이 분명한 특정 소설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설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그 비평들이 때로는 이 당근을 가지고 막 이 소설가들을 다룹니다. 때로는 채찍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채찍으로 이렇게 칠 경우에는 그 작가를 두 가지죠. 좀 더 좋은 소설을 쓰게 하려는, 좀 더 좋은 작품을 쓰게 하려는 비평가의 의도와 또 비평가 자신의 문학적 이 관점과 취향에 작가를 끌고 가려는 그러한 의도 등등이 있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그 사회주의 진영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그때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몰락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에 실질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인가 보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느꼈던 거죠. 우리는 특히 정치와 관련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정치 이념으로 밀어붙였을 때 좀 더 나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 그런 거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고 몽상이지요. 이 현실 사회주의자들이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주의를 자기의 사상적 토대로 삼았던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당연함은 실제로 무너졌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많이 배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탈정치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역을 했던 문학이 저는 모더니즘이라고, 한국의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한 개인의 내면에 갇혀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쫑알쫑알하고 남이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는 이러한 걸 문학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그런 문학을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모더니스트라는 좋은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말의 인플레죠. 모더니스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슬슬슬슬 이제 저는 그때도 기어 나온다고 말했거든요. 지금도 기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자, 이 사람들이 등을 기댔던 이론이 재미있게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럽적인 형식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미국적인 형식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가 말은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로 정치란다. 문학 영역에서, 소설 영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이 굉장히 유럽의 제국들에 비해서 우파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원주의적이라고 하는 철학의 특성은 어떤 특별히 특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더 강한 권력은 없고 중심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들은 다 비슷비슷한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독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권력화된 어떤 독재적인 중심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거기에 비해서 좌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좌파들은 분명히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실체가 자기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유포시키는 게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데올로기 비판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미국의 학자들이라든가 혹은 작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은근히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폐되어 있는 다원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엘리트주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대중을 기만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더니스트들의 엘리트주의, 굉장한 엘리트주의거든요. 모더니스트들의 엘리트주의, 모더니스트들이 여성차별, 모더니스트들이 흑백차별 등등 온갖 종류의 차별적인 것들을 분쇄하자, 까부수자. 이렇게 들고 나온 게 미국적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 유럽은 달라요. 유럽도 역시 모더니즘에 대항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유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전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승계하면서 좀 더 발전시키자라는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제가 유럽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를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붙죠. 탈모더니즘이라고 할 것이냐. 그럼 모더니즘에 반대하겠죠.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할 것이냐. 그럼 모더니즘을 개성하겠죠. 자, 이따위 것들 갖고 우리가 싸웠답니다. 90년대 초반에.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끝나갈 때가 다 돼서 더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이걸 내일 다시 이어서 하자니 얘기는 길고 여하튼 적당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대중문화하고 급격하게 결합을 하다가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문학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문학이 놓치게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특히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사회의 상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개인의 신변 잡기 비슷한 걸 쭝얼쭝얼 하면 읽는 사람이 재미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신경숙 사태의 비극성 속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학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돈하고 그냥 바꿔버린, 재미하고 바꿔버린 이런 이 한국 문학계의 거대한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승전 신경숙 이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신경숙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했던 직무유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일정한 이 수준 저하, 의식 저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지금 정부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다라는 망발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의 어느 수준이에요? 현 정부를 가리켜서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우리 시대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학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내일 뵙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